자, 질문하시면 됩니다. 39요. 이거 지금 자리 뺏겼다 이제 없다 이제. 자, 몇 죠? 139. 아, 유준아 고맙다. 누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안 보시면 139에 139에 몇 번? 9번. 아이 봐. 쌤, 저 연필 준비없는데. 아, 진짜 씨. 아, 그래도 숙제는 해왔습니다. 이거 버리고 가는 거 들고 와. 네? 연필 준비 있어야 돼? 아니면 볼펜 써도 돼? 그래. 이해를. 잘 보이고. 자, 39번에 139쪽에 9번. 9번. 자, 오케이. 대기 중에 이산탄소 있고 그다음에 좀 태양복사 있고 뭐 있어. 자, 그러면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탄소가 온실 기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구 복사하는 양이 증가하지. 그러면 지표로 재방출되는 온실 효과도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1900년대 초반보다 오반이 크다. 이게 당연히 그래프를 보면 기억은 맞고. 이응. 그러면 기온은 점점 어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기온은 점점 높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1910년보다 2010년이 더 높겠지. 기억 맞고 니은 맞아. 디귿. 가와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자, 나에서 누구 양이 증가하지? B 양이 증가하지. 그러면 A 양도 증가해야 돼. 그럼 뭐만 틀린 거야? 맨 끝에 있는 A 양이 감소한다만 틀린 거야. 그걸 증가라고 치면 맞지. 그러니까 B도 증가하고 A도 증가하고. 그렇고. 그래서 답은 기억이요. 3번. 그 다음 11번, 12번은 괜찮아? 괜찮니? 정말? 채연아 괜찮아? 11번 엘니뇨 이런 거 잘 알겠어? 그 대답이 왜 없지? 11번에 누가 엘니뇨고 누가 평상시인지 알겠어? 아니 그래 11번 같이 안 되니까 마음 푼 친구 있으니까 자 11번 엘니뇨 요거 자 누가 엘니뇨 누가 평상시야? 자 페루를 생각해. 페루 쪽이 온도가 높아지면 엘니뇨야. 그럼 온도가 낮으면 그치 평상시죠. 그러면 그치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색깔이 진할수록 온도가 낮대. 그렇지. 그러면 색깔이 연할수록 온도가 높아. 그러면 위쪽 가가 온도가 높아. 페루 쪽. 그렇지. 칠레 페루 이쪽 온도가 가가 높아. 그럼 가가 엘니뇨. 그렇지. 엘니뇨 무역풍 약화. 나는 평상시. 그치? 그럼 기억이 틀렸어. 니은. 그러면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 강할 때 그치? 많이 생기거든. 무역풍이 약하면 적게 생겨. 약해. 그러면 평상시가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가보다 나에서가 남쪽도 해류가 강해. 니은 맞아. 디귿. 적도 부분에 자 동태평양 해류 폭우. 자 폭우가 자 동태평양에서 폭우 내리는 게 어디니? 동태평양이 페루 쪽이야. 페루 쪽에서는 그치 폭우가 내리려면 수온이 높아서 구름이 많이 생겨. 수증기 증발을 많이 했어. 그러면 구름이 많이 생기는 게 그치 엘니뇨 무역풍 약하는 엘니뇨니까 가에서가 폭우가 생길 거야. 동태평양 해역에서 폭우가 생기는 거는 온도가 높은 가에서. 그치? 그러니까 디귿 맞는 답 4번.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니까. 근데 별로 안 어렵잖아.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잘했네. 그 다음에 괜찮아? 또 없니? 진짜로? 뒤에 거는 숙제 아니었나? 뒤에 나 다 안 했나? 뒤에 했나? 다 한 거 같은데. 얘들아 142, 143 다 한 거 맞지? 그치? 뒤에 그러면 문제 좀 원하는 문제 몇 개 있잖아. 원하는 문제. 그 1등급 얘들아 149페이지 1등급이나 풀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풀어와도 돼. 아유 다음 149페이지 내가 복사를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복사를
태양 에너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태양 에너지 아니 달면 같이 풀면 되지 뭐. 자 내신 1등급 문제. 자 1번에 자 1번 볼게. 태양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냈어. 그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온도가 조금 줄어드네. 그렇지?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고.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 중심에서 일어나? 표면에서 일어나? 당연히 중심에서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 그러니까 기억에서 일어나겠지. 그럼 니은 틀렸네. 디귿. 얘들아 그러면 기억이 핵이야. 니은이 무슨 층? 니은이 무슨 층? 디귿이 무슨 층 있잖아. 앞에 그치? 앞에 맨 처음에 핵이 있고 수소핵융합하는 핵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층? 그 다음에 대류층이잖아. 그럼 복사층이잖아. 니은은. 그럼 니은은 복사해서 에너지 전달된다. 맞다고. 복사층 이름이 복사층인데. 디귿은 대류층이니까 디귿은 대류, 니은은 복사. 그럼 맞네. 답은 키우 디귿 3번. 자 2번 볼게. 2번.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돼. 그래. 그러면서 에너지 나와. 그러면 질량은 누가 더 커? 수소 4개가 커? 헬륨이 커? 누가 질량이 크게? 수소 4개가 크다? 질량 차이가 에너지라 되니까 수소 4개가 크지. 그러면 수소 4개 질량 기억 맞고 니은 나에서 물이 수증기 될 때 태양 에너지 흡수한다. 당연히 맞지. 야 초딩도 알겠다. 태양 에너지 흡수야 물이 수증기. 자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비가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증가지.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그렇지?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3번 볼게. 3번. 자 그림은 자 태양 에너지 그치 지구 뭐 쭉 있어.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비 에너지 나눠져 있고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다서 그치 A. 그러면 A는 봐봐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누가 안 배웠나?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는 게 화력 발전이야?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는 대표적인 건 수력 발전이야. 아직 안 배웠지만 물이 있잖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에너지. 그럼 A가 그치 수력 발전이고 화력 발전은 B야 B. 화학 에너지 석유나 석탄이 떼어 쓰는 거.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발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열이 발전. 이걸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폐열이라고 그래. 폐열. 그러니까 이게 100%는 불가능해. 100% 불가능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C. 자 C는 필 에너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써. 자 무슨 발전이냐면 했나 내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야 이거 발전이 왜 여기 나오지? 발전하지 않네? 아니 저 뒷따랐는데? 왜 뒷따른 내용이 여기 나와? 자 아무튼 C에서 이용되는 필 에너지를 고갈될 염려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있지. 50억 년 뒤. 50억 년 뒤는 고갈되겠지. 태양빛이 없어지겠지. 50억 년 뒤. 근데 50억 년 뒤 그걸 고갈이라고 얘기할까? 그건 고갈은 안 하고 염려 없다 하는 거야. 100억 년 뒤에 그치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100억 살 살고 생각해보면 돼.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맞아. 니은 디귿 답 4번. 자 그 다음 밑에 4번에 볼게. 파도, 석탄, 광합성. 자 기억 보제. 자 가에서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얘들아 이게 파도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있어야 돼. 그럼 바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바람은 압력차에서 생겨. 너 나중에 기권에서 배운다. 바람은 압력차. 그러면 우리 땅이 있어 땅. 자 이거 바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불균등 그치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해. 너가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이게 중학교 3학년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 같거든.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면 그치 가열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가열되고 여기는 냉각되고 이런 거. 그치? 아니, 전체 가열 말고 여기만 가열돼.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가 내려와.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모였으니까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공기가 없어져서 위로 가서 없어져요. 저기압이 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람이 생기려면 압력차가 생겨야 되는데 압력차가 생기려면 불균등하게 가열돼. 그럼 누가 이 지표를 가열해? 태양의 열 에너지. 그래서 이게
자, 태양의 열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가열돼서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에 의해서 뭐가 생겨? 파도가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그렇지? 파도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파도가 생겨요. 파도의 운동 에너지로.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그렇지? 첫 출발은 태양의 열 에너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다 첫 출발이 태양이야. 근데 태양인데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그것만 체크하면 돼. 아니 특별히 지진과 화산 이런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고, 알겠지? 밀물설물 이거는 다른 인력에 의한 에너지, 조력 에너지고, 그거 빼고는 다 태양 에너지. 자, 기억 맞고 니은에 나가 형성될 때 이거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화학 에너지. 석유나 석탄을 생기려면 식물이나 동물이 썩어서 되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를 고쳐야 돼. 디귿에 태양의 에너지 다에서 광합성 태양 에너지 포동성이 화학, 그렇지, 포도당 같은 게 화학 에너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 기억이 조금 애매할 수 있었어. 자, 어이구 여기 어이구 근데 이거 뭐 반쯤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자, 여기를 할 건. 그래서 이제 너 산화 문제는 다 잘 할 수 있지 이제. 아니 그럼 뭐 빨리 보고 5분이면 5분이면 빨리 쳐. 어떤 거 빨리 또 5분이지. 자 빨리 쳐. 빨리 쳐. 5분인데 5분. 산화하고 뒤에 뒤에 원래는 뒤에 있잖아 해류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그냥 한 김에 산화하는 것도 같이 그냥 빨리 하면 되지 빨리. 쓱쓱 빨리 다 하면 됩니다. 얘들아 저희 옥포구 안 갈 건데 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자 옥포구 문제 쉽지? 거저주지 그렇지. 거저주는 옥포구 문제 빨리 답치고 얘들아 빨리 답치고. 그러니까 몇 번 빼고 하면 되냐면 소수령 3번 소수령 3번 빼고 하면 되는데 3번 대충 알겠는데. 이게 2학기 중간고사구나. 그래, 10월 6일이니까 2학기 중간고사. 지금 우리 2학기 중간고사까지 다 했어. 2학기 기말고사 남았어 이제. 정말 이런 거 이제 나 100점이지 뭐 설마 고민하시고 이런 친구들이 있겠나? 이런 거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니 그래. 설마 이런 거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겠나 이제. 다 풀면 되는데 다. 고민하시는 건 아니지.
우진아 다 했어? 다 하고 지금 치는 거 맞지? 아 우진이 2개밖에 안 풀었는데. 자 우리 소희 다 풀었나? 지금 거의 다. 아 미토콘드리아? 세포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포 외가 아니고 얘들아 1번에 얘들아 답은 5번이야. 아 4번이야 4번. 5번에 뭐 틀렸어? 세포 외가 아니고 세포 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였어, 그렇지? 근데 내가 그 보기 보는 게 좀 웃겼는데 세포 왜 내리는 거야? 호흡할 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왜 포도당에 있는 H 빠져나와. 호흡 들어와서 산화된다. 무기호흡은 안 배웠잖아. 무기호흡은 산소의 출입 없이 고비가 점점 점? 100점? 슬슬 됐어. 아무거나 이제 다음부터 계속 아무거나 들고 와서 이제 다 배웠잖아. 이제 다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데 들고 와도 되겠지 이제. 맞지? 아니, 다 끝나면 이제 아무도 안 오니라 그냥 그렇지? 랜덤하게 그냥 풀기 이런 거. 책 진도가 다 나가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살짝 앞부분 복습을 할 거거든. 하고 살짝 하고 이제 내신은 할 때 내신 대비하고. 자, 이거는 1번 답은 4번. 얘들아 이거 1번은 역반응은 얘들아 산소가 출입하는 걸 유기, 그지? 무기가 아니고 이게 유기호흡이야. 무기호흡은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포도주를 포도를 지하실에 넣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게 산소의 출입이 없이 포도당이 에탄올로 바뀌는 이런 거를 무기호흡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산소의 산소가 있지. 그 다음에 2번 당이 틀렸고 3번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산화되는 게 아니고 환원되는 거야. 호흡할 때는 포도당이 봐봐. 이거 뭐로 확인하냐면 얘들아 뭐로 확인하면 돼? 호흡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가는데 포도당에 있는 산소가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치?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몇 개 있어? 12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포도당에 있는 산소 6개 그치? 그러니까 약 6개를 더 받아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흡할 때 포도당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는 거지. 그럼 2번의 답은 1번이고, 그치? 3번의 답은 2번이지. 다 맞았니 얘들아? 왜? 원래 를 잡았는데 맞추시면 자, 4번의 답은 3번. 그치? 왜?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양이온들이 전자를 읽고 오는 거지. 5번의 답은 5번. 혹시 질문할 거 있니? 몇 번? 4번? 다 맞았다.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쟤는 없어. 진짜로? 그 다음에 자 뒤에 서술형 1번에 산화되는 거는 뭐? H2 산화되는 건 CuO. 그 까닭은 누가 그치 산소를 얘기하든 전자를 얘기하든 그치 누가 산소를 잃었고 누가 산소를 얻었다. 그치 그거 쓰면 되지. 산소를 잃으면 산화되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죠. 진짜 쉽죠. 자 서술형 2번은 1번에 녹쓰는 데 필요한 게 뭐지? 물과 물 봐봐. 물하고 산소지, 그치? 공기 써도 될 것 같은데 산소 써도 될 것 같아. 물하고 공기, 물하고 산소. 그 다음에 철을 부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치? 물과 공기의 출입을 막는다. 그러니까 열과, 그치? 물과 공기를 차단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 차단하는 방법에는 뭐 페인트칠, 기름칠, 뭐 도금 이런 거 있어. 근데 그것까지 지금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방법만 쓰면 그치? 물과 그치 공기가 없는 뭐 환경에서 물과 공기 그치 출입을 차단한다. 그건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아니 서술형 4번에 너무 심하지 않니 얘들아? 8점짜리 치고는 너무 답이 간단하지 않아? A가 뭐지? 무역풍, C가 C가 편서풍. 그러니까 B는 바람이 아니고 육지를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B는 날류고 D는 한류. 그치? 너무 심한데? 잘. A 무역풍, C 편서풍. 야, 한 개당 4점. 그럼 8점. 8점 거저 주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기억을 해. 내가 쉬우면 남도 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전교생이 300명이야. 그렇지? 얘들아, 뒤에 있는 100명을 보고 얘들아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20명을 보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 20명은 엄청 치열하다. 단위 하나 틀리거나, 그치, 글자 하나 틀리면 점수 1점 깎이면 등급이 확 내려가는 거야. 그 20명, 내가 옛날에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애들 봤어. 그치? 걔는 의대 가려고 진짜로 전교 1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새벽 2시까지 맨날 새벽 2시. 그런 애들이 최소 한 5명 있어, 최소 5명 있어, 일반고에. 거기서 그치? 뭐 하나 틀리면 2등급 딱 뜨는 순간 의대 날라가거든. 그치?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새벽 2시까지 같이 해. 그래서 알았어. 엄마 아빠가 새벽 2시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근데도 의대를 못 갔어. 재수하러 갔어. 최저를 못 맞아. 전교 1등이고. 그치? 잘. 그래서 그거 봐봐. 최저까지 맞추면서 전교 1등까지 유지해야 돼. 그럼. 그치? 일반고에서 물론 일반고에서 내가 적당한 대학을 갈 거라는 건 쉬워. 별로 안 어려워. 부산대? 그래.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워. 조금만 하면 돼. 그치. 공부 안 하는 애들, 그치. 300명 중 250명은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이 위에 20명, 30명 장난 아니야. 진짜 치열해.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뭐 의대 안 가더라. 자, 약대 얘들아 의대 쓰는 애들이 마지막 보험으로 다 약대 쓰잖아. 그러니까 의대 준비를 해야 약대를 가는 거야. 약대 준비를 해서 약대 가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그러니까 약대 준비를 하면 약대를 못 가. 의대 준비를 해야 약대를 가. 그렇지. 오케이. 자, 150페이지. 자, 전기에너지의 생산. 전기에너지 생산. 자, 전기에너지 생산. 얘가 이게 있잖아. 얘들아 봐.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만드니? 그치? 그거를 여기 딱 원리를 적어놓고, 자 원리를 적어놓고 뒤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얘들은 저기 있어. 뭐 발전, 뭐 무슨 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전자기유야. 전자기유. 우리 책에 전자기유. 근데 우리 다 했어. 그죠? 우리 안 했나? 우리 안 했나? 안 했나? 잠깐만. 안 했구나. 했나? 했구나. 했나? 안 했지? 앞에 우리 나가 3학 1학기 몇 학 했나? 네. 했나? 맨 처음에 1월 달에 했어? 했어? 했나? 기억이 안 나. 자, 기억이 안 나. 전자기유들. 자, 얘들아, 전자기유들은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거야, 얘들아. 전기가 자기 유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거야. 자기가 전기를 유도해. 여기 보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 그러니까 코일이 있어. 처음 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뭐 엄청 쉽지만. 자, 그렇지? 자, 코일이 있어, 얘들아. 이 코일. 그 다음에 뭐 자석이 있어, 자석. 자석. 자, NS. 그치? 자, 이 상대적 운동.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 보통 그림이 있잖아. 기본 그림이 요렇게 생겨. 요렇게. 코일 등장하고 자석 등장하고 여기 뭐가 있어? 요게 뭐지? 요 지정계. 이거를 검유계라고 그래, 검유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냥 전류계를 달지 왜 검유계를 달아요? 얘는, 그치? 전류계는 한쪽으로만 측정이 돼. 근데 검유계는 이렇게 가는 거 다 측정해. 그러니까 가운데 바늘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검유계는 다 측정. 근데 전류계는 한쪽만 측정하거든. 그래서 검유계를 쓰고 이 검유계는 검사만 해. 값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자석 뭐야? 여기 이렇게 내려. 그치? 자, 이 자석을 아래로 내리면, 그치? 자기장이 어때? 자, N극에서 S로 하는 자기장이 있거든? 이 자기장이 요 면적, 이 코일의 요 면적에 들어가. 그치? 갑자기 이게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기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전자기유. 그러니까 이 하살표 3개가 들어오면 얘가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살표를 만들어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면서 유도 전류를. 그러면 이건 배웠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오른손 못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전자기유. 다 했어. 그때 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 그치? 자, 이때 생기는 전압 있잖아. 여기 전압이 이렇게 생기잖아.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여기가 플러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여기가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 불러, 얘들아. 유도 기전력. 이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 얘는 단위가 암페어. 얘는 단위가 볼트. 전압이랑 똑같아. 그냥 이름이 유도 기전력.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얘들아 어디만 줄 거면 되냐면 전자기유 됐네. 줄 것도 없는데 별로. 자, 그러니까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면 뭐가 변하냐면, 그치? 얘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 책에 이게 2번에 이제 유도 전류가 있는데, 자, 유도 전류가 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세기. 방향. 자, 우리 책에 방향이 어떠냐면 방향 뭐라고 되어 있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치? 자, 요거를 무슨 법칙이라면 법칙 이름이 있어요. 여기 얘들아, 우리 책에 없으니까 근데 적어줄까? 이걸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의 법칙.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이게 렌츠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장 N극이 막 들어오면, 그치? 여기 들어오면 반대 방향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그치? 자, 이걸 빼면, 이제 N극을 빼면, 나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다 아는 건데, 그치? 이걸 해야 되나 싶지만, 자, 여기 검육에. 자, 이번에는 N극을, 그치? N극을, 자, N극을 이렇게 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렇게 자기장이 있었는데, 이 자기장이 없어지잖아. 그럼 지가 어떻게 하게? 이 자기장을 채워. 채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 그럼 전류가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 N극을 넣는 거랑 N극을 빼는 건 어때? 방향, 유도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지.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방향하지 말고 내가 빨리 하는 방법. 그치? 빨리 하면 어떻게 하라고?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면 된댔어.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자, 이게, 자, 다 한 거야. N극이 다가와. 그치? 그러면 얘, 봐봐. N극이 다가와. 자, N극이 다가와. 자, 그러면 N극이 다가오면 오지마 해야 돼. 그럼 오지마 하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생겨? N극이 생겨. 그러면서 둘 사이에 청력이 생겨. 오지마 할 거야. 다가오면 오지마 해야 돼. 그 위에 N극. 그럼 밑에가 S극. 그럼 얘들아, N이 뭐냐면 화살표 머리야. S가 꼬리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얘들아, N이 머리야.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 자기장은 N에서 S 가니까, 그치? 이렇게 가면 여기가 N 아닌가요? 아니, 내부는 S에서 N이야. 외부가 N에서 S야. 알겠지? 내부는 S에서 N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야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멀어져. 자, 멀어진다. 멀어지면 어때? 요 N극이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땡겨야 돼. 위에가 S, 밑에가 N. 내부는 S에서 N으로 자기장.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니까 유도전류 이렇게. 되니? 그리고 이 둘 사이는 뭐야? N하고 S니까 인력이 생기지.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면 청력이 생기고 멀어지면 인력이 생기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문제 있잖아. 학교쌤이 이거를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밑에서 주거나 감은 방향을 거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은 방향이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감은 방향이랑 그렇지? 이거랑 그렇지? 이런 거 있거든.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어색한 이게 다 그렇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내가 익숙한 대로 할게. 이렇게 감은 게 있고 이렇게 감. 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감은 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그렇지? 요거 얘들아 이거 감은 거 반대야. 얘는 이렇게 감은 거고 얘는 이렇게 감은 거야. 이게 그러면 봐. 여기에 자석을 그치? 예를 들어서 N극이 다가와. 여기도 N극이 다가와. 그럼 얘들아 이 감은 거 감은 거 반대로 줄 수도 있다. 자, N극이 다가와. 그럼 여기 무슨 극이 돼? 오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N극이 다가오면 여기 뭐가 돼? N이 돼야 돼. 오지 마 해야 돼. 그럼 여기 S죠. N이 머리고 얘가 꼬리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 유도전류가 이렇게. 그럼 유도전류가 이렇게. 자, 그럼 얘 해볼게. N극이 다가와. 그럼 오지만 여기 N. 여기 S.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럼 주유도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감은 방향이 반대로 되면 유도 전류가 반대인 거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감은 방향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감은 방향 잘 보고 자석을 넣었는지 뺐는지 잘 보고 밑에서 넣었는지 옆에서 넣었는지 잘 봐야 돼. 끝이야.
자, 그거가 그렇지 그거 하면 돼.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끝났어. 이제 뭐 하면 돼? 유도 전류의 세기만 하면 돼. 자, 유도 전류의 세기.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전자기 유도에서 그치 전자기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 진짜 세기는 무슨 법칙이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이게 법칙이 있어요. 그치 식이 있는데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외울 필요 없어.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뭐 그치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n을 얘들아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식은 법칙 이렇게 써 이렇게 요거 이름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그치 이제 그러면 요 V가 전압이야. 그럼 얘들아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V가 커지면 I도 커져. 유도 전류 세기도 세져. 그럼 얘가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에 비례. 그러니까 전류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뭔데 여기? 자, 요 n이 이 마이너스는 뭐지? 이 렌츠 법칙의 요 방해라는 말을 과학에서는 요 마이너스로 붙여.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세기랑은 상관없어. 이건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3개의 영향을 받아. 하나, 둘, 셋이지. 자, 그러면 n이 뭐냐면 첫 번째 뭐 영향을 받아? 코일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가 크면 클수록 유도 전류가 세. 알겠지? 많이 감으면 유도 전류가 세. 두 번째, 요 파이라고 읽어 얘들아. 파이라고 읽어. 그러니까 요거 얘들아 요 공집합이라 읽지 말고 델타 이거 델타. 파이. 선생님 얘도 파이 아닌가? 얘는 파이. 얘는 파이. 알겠지? 그렇지? 됐어. 그냥 델타 파이라 읽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석의 세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변화량이 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코일에서 그치? 저기 1,000원짜리 자석 어디 싸느냐? 100만원짜리 자석 쓰느냐? 100만원짜리 자석이 더 잘 된다고. 유도 전류 잘 붙는다고. 그래서 두 번째 자석의 세기가 영향을 줘. 자석의 세기.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쓴다. 자기장이 센 자석을 쓴다.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세 번째는 여기 얘들아 델타가 변화량이야. 델타 때 t가 시간이야. 요 시간이야.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이 작은 걸 써야지. 시간의 변화량이 작다는 얘기는 뭐지? 시간의 변화량이 작다는 얘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자석의 빠르기. 자석의 빠르기. 이게 세 개의 얘기는 그럼 뭐 뻔하잖아. 그렇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3가지 쓰시오. 가문수 증가, 자기장이 센 자석을 쓴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그냥 문제. 그치? 선생님 중학교랑 별 차이 없는데요? 별 차이 없다는 거야. 그치? 별 차이가 없어.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데 어렵게 안 낸다니까. 어렵게 내면 그치? 밑에 다른 애들이 공부를 포기할까 봐. 그러니까 쉽게 되니까 박 터지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밑에 무슨 밑에 더 알아보기 안 할랬는데 더 알아보기겠네. 자, 더 알아보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그치. 자 여기 파이라는 게 있어 우리 책에. 여기 더 알아보기에 이게 뭐 끝이다. 끝났어. 전자기도 그 메인은 끝났어. 기본적인 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한다고. 그치? 세기는 그치? 요 공식에 따라서 요 세 개. 얘가 주고 세. 자, 근데 요 파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자기장이 아니야. 이 파이는 이름이 자기선속이야. 자기선속. 줄여서 자속. 왜 우리가 안 익숙하냐면 이 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한자인데
좀 뭐라 하지?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잖아. 교과서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야. 일본 거를 번역했어.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내려온 단어가 저기 자기 선서, 속자. 저 속자가 그대로 평소에는 안 써.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연직 방향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수직이라도 되는데 연직. 일본어를 그대로 가지고. 근데 있잖아. 이거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일본.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력선의 개수야. 이게 자기력선 수야. 자기력선의 개수. 그러면 총 자기력선 수. 그러니까 여기 이걸 줄여서 그러니까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잖아. S극. 그럼 여기 이렇게 선을 그리거든. 이렇게.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그래.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다 더한 거를 자기선속이라고. 그러면 이 개수를 면적당 개수로 바꿀게. 그러면 면적당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자속을 자기선속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지. 이거 봐. 그러니까 자기선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 그러니까 총 자기력선 수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치? 요게 자기장의 세기야. 그러면 자기장이 세다는 뜻은 무슨 얘기지? 면적당 하살표가 많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치 예를 들어서 자석이 좀 약하다는 얘기는 뭐지? 여기 화살표가 몇 개 없어. 이렇게. 근데 자석이 좀 비싼 거야. 좀 해. 그럼 화살표 많이 그리는 거야. 이게 면적당 화살표 개수. 면적당 화살표 개수가 얘보다 얘가 더 많잖아. 얘가 자기장이 센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얘는 봐봐. 면적이 S고 자속이 파이거든. 그럼 자기장이 B야. 자기장을 B라고 써. B. 그러면 자속은 B 곱하기 S. 그러니까 얘가 B 곱하기 S. 그치? 그러면 원래는 이거지.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 코일을 가면서, 두 번째는 자석의 세기, 세 번째는 빠르기인데 뭐도 있어? 면적도 있어. 면적을 변화시켜도 된다고. 근데 면적은 왜 안 하냐면 코일을 생각해봐. 코일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 면적이거든. 요 면적. 근데 요 면적을 내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고정시키고 이 면적은 고정시키고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요 면적은 고정돼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자석이 가까이 오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죠. 멀어지면 약해져. 요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화살표 개수가 달라져.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 알겠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니까 밑에 그냥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의 단면적분의 자기선속 이렇게 B는 S분의 파이. 그걸 적어놓은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 하고 조금 하고 끝내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모의고사로 복습 조금 하고. 왜냐면 좀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로 복습하면 제일 편하다?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쳤던 3년치 모의고사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그냥 복습하면 돼. 좀 하다가 이제 그치? 그러면 숙제가 없네 물론. 숙제 하는 애들 149페이지까지 푼 애들은 숙제 없을 거고 안 푼 애들은 숙제할 거고. 숙제 없는데? 미안하다. 숙제가 없네. 미안해. 숙제 줘야 되네.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아휴 요즘에 숙제 줘야 되는데. 자, 숙제는 다음 시간에 줄게. 맞다. 네. 자. 시시다가.
무슨 일을? 너 축구해? 연주 우리만 단체로 체육공연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응. 야, 그 제주에서 소금 아니 그 수영에서 몰래 쌤한테 말하지 말고 이거를 가면서 아 썼는데? 자, 오늘 그때 이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되겠지. 자, 여기 생물과 환경하는 얘기는 사실 다 할 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 이게 이제 딱 끝나면 그 뒤로는 다 무슨 지구과학하고 물리 내용이거든. 그래서 뭐 혹시 나머지 내용은 내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내신 언제 한다래?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었네. 다음 주 금요일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 아마 고이들 쓰는 화학으로 넘어갈 것 같아. 끝나고 나면. 자, 그렇게 이거 자 이제 102페이지 생태계 나오거든. 생태계가 뭔가 뭐 엄청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놨어. 거기 같은 지역에 뭐 생활하고 있느니 뭐 저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어. 생물적 요소는 그 밑에 이제 생물 요소라고 나오거든. 그게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 비생물적 요소 또는 비생물 요소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게 나오는데 이게 너가 이제 고1 되면 통합과학에서 애매하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 왼쪽에 보면 개체군, 군집, 생태계 하는 게 나오는데 개체군이지 개체군. 이게 애매하게 나올 거야. 그거 표시 좀 해줘. 개체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일한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 즉 말 그대로 한 종일 그걸 묶어서 개체군이라고. 한 가지 종. 그래서 이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라는 걸 이루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는 이거야. 멧돼지가 한 마리는 개체겠지. 근데 멧돼지가 숲속에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 마리가 살 거잖아. 그걸 개체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슴 종류, 우리가 뭐 고라니겠지, 그지? 자, 이제 고라니 이런 것들. 그것들도 한 마리만 사는 건 아니거든. 여러 마리가 살아. 그러면은 멧돼지 개체군, 고라니 개체군, 토끼 개체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라고 부른다?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 보이는 초원, 나무, 그 다음에 하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는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다 외우고 그러라는 건 아니야. 어차피 지금 외운다고 나중에 생각 안 나. 뻔하잖아. 저번 시간 한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 그런가? 뻔하잖아. 자, 그러면서 바로 2번으로 슬슬 넘어가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 하는데 이제 두 가지는 동그라미 좀 해줘요. 가로 1번의 생물 요소, 가로 2번의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는 우리가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건 뭐 꼬꼬마 개초딩 때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는 뭐다? 거기 보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게 나오지. 지 혼자서 자기가 살 때 필요한 에너지, 즉 영양분을 만드는 녀석들, 그걸 독립 영양 생물. 거기는 어떤 얘들이 나오냐면 보통 그냥 식물이거나 식물성 플랑크톤에 해당이 되는데 화학 합성 생물이라는 게 나와. 왼쪽에 보면 화학 합성 생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나와. 화학 합성 생물이라는 건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기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걸 말해. 그래서 화학합성 생물을 이라는 데 보면은 거기 빛이 없는 심해나 동굴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주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생물보다는 단세포 생물인 경우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생물인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저기 너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있지? 유튜브에 심해 열수구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 주변에 새우가 살아. 그 다음에 새우만 사는 게 아니라 별 희한한 생물들이 거기서 다 살아. 분명히 거기 뜨겁고 뭐 먹을 게 뭐 있나 싶은데도 그런 데 살아. 그럼 그런 것들이 거기서 왜 사느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먹이로 하는 뭔가 다른 생물이 있다는 거야. 그 생물을 또 먹이로 하는 녀석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지각 아래쪽에 즉 멘틀 이런 데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당연히 마그마가 올라올 때 바닷물이 그 틈으로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끓어야 되는데 워낙 압력이 높다 보니까 끓지는 못하고 뜨거운 물만 계속 분출되는데 이때 물이 분출되면서 마그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도 같이 녹아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먹이로 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나? 화학 합성 생물이라고 그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녀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다른 유기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물을 먹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합성 생물이라고 부른다. 소비자야 뭐 당연히 거기 뭐라고 나오지? 종속 영양 생물, 즉 다른 걸 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 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하는 건 종속 영양 생물. 그러니까는 이미 다른 생물이 죽었을 때, 그 생물을 이루고 있던 유기물과 무기물을 먹이로 하면 그거는 이제 뭐가 된다? 분해자. 근데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같이 다른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각에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또는 자기가 필요로 한 영양분 만드는 데 쓰면 그건 뭐라고 한다? 화학합성 생물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지 그지? 생물이 원래 복잡해. 니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니도 생물이니까 안 그런가? 무지막지하게 단순한 애도 있는가 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 요소에는 참 다양한 게 있어. 그냥 빛, 온도, 불, 공기, 태양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숲, 강, 호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속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여기서는 그런데 정도만 하면 되고 103페이지 바로 볼 거야. 103페이지 위에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 여기 보니까 생태계 해가지고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뭔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봐봐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부르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불러. 요거 가로로 넣어놓고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요 그림이 어디서 좀 자주 나오냐면, 의외로 너가 있잖아, 고등학생이 되면 통합과 그걸 수능 치거든. 거기서도 이 그림이 나와. 거기 이제 화살표들의 기억, 니은, A, B, C 이런 식으로 가려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 또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뭔가, 이런 걸 갖다가 보기에다 넣어놓고 맞는 거 또는 틀린 거 고르라는 그런 문제들, 주로 맞는 것들 고르거든.
그리고 생물 요소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상호작용. 그래서 뭐 먹고 먹히는 관계 주로. 그래서 그걸 피식과 호식이라고 불러.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 개체군 안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 개체군은 종이 하나거든. 피식과 호식 관계에 해당이 안 된다. 알겠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 안 된다. 한 종 안에서는 서로 그냥 세력 다툼, 뭐 텃세, 텃세가 뭔지 대충 알고 있나? 텃세? 네. 텃세가 뭔데? 그 부조리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그 부조리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랑 비슷하다고? 근데 부조리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부조리가 뭐야? 네. 부조리가 뭐지? 부조리요. 근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비슷한 거 탓을 하잖아요. 헛다리 소리 하고 있냐? 너 중국인이야? 아닌데? 텃세 몰라? 텃세, 야 텃세. 야 나기씨. 아, 지금 무슨 다문화발이야? 어? 아이씨 무슨 한글을 몰라? 텃세. 텃세. 아니 텃세라는 건 내 영역권에 같은 동일한 종의 다른 녀석이 왔을 때 걔를 배척하는 걸 텃세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학교에 이런 거 있잖아. 너 그 반이 이렇게 있어. 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반에 대부분 어디 사는 애들이야? 거기 사는 애들이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 어떤 애는 수원에 살고 어떤 애는 상동에 살고 뭐 이렇게 거기에 사는 애들이잖아.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부산에 살던 애가 왔어. 부산에 살던 애가 온 거야. 그리고는 자기는 무슨 대도시에서 살다 왔으니까 너희는 강촌에 살고 있는 시골특이랑 다르다는 식으로 뭔가 말과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 너거? 배척해요. 어?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왕따 시키고 이럴 거잖아. 안 그래? 있잖아. 난 아니다. 난 그런 애들이라도 친하게 지낸다. 자기가 혼자 생각하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텃세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에 내가 여기 기반은 내가 이제 여기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곳인데 이 새끼가 어디선가 와가지고는 깝쳐. 그럼 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배척하는 거잖아. 그런 걸 텃세라고 부른단 말이야. 야, 근데 무슨 부조리는 왜 나오는 거야? 부조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까는 거라고? 네. 그 합당하지 않는 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어? 합당하지 않은 벌? 그 있었는데. 좀 어디서 이상한 식으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부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응? 뭐 위에서 까느니 뭐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알겠냐? 부조리라고 부르는 거는 야 혹시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애들은 야 부조리가 무슨 의미로 쓰는 거야? 망했어. 망나고 안 보니까는 딱 얼굴 표정을 봐서는 정당하지 않은지 정당하지 않은 뭐? 행동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조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네가 만약에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어. 그럼 넌 부조리한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지? 비슷한데 달라. 그러니까는 뭐라 부조리라고 부르는 건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당하지 못한 걸 강요하는 거야.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계급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특히 저는 중국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런 데서 왔나 봐. 한국 생활 적응하기 힘들지, 그지? 많이 힘들 거야. 한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 거야. 한국어 더럽게 힘들어, 그지? 왜 아닌 것처럼 접어가지고 벌레나 보고 있어. 역시. 네?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서로 그러니까는 암컷을 두고 경쟁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식지를 두고 경쟁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열을 두고 경쟁한다든지, 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텃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같은 종 안에서 서로 일어나는 걸 그거는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근데 얘네들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상호작용에 어떤 예가 나오느냐면 콩과 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다라는 게 나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생이라고 불러. 공생. 같이 산다 이거지. 즉 얘가 살면서 지금 거기에 지금 이렇게 덤으로 얹혀서 사는 녀석이 있고 얹혀지게끔 해주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있잖아. 이게 이익을 얻으면 공생이라고 불러. 이 두 개는 공생관계야. 콩과 식물하고 프리오 박테리아하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득을 보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콩과 식물들, 우리 두부 뭘로 만들어? 콩으로 만드는 거 뻔히 알지. 두부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이잖아. 네. 근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소가 질소라는 성분이거든.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질소 성분이 없어. 그러면 그 질소라는 성분을 어떻게 얻어들이느냐는 건데,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이 세균이 공기 중에 질소를 그거 암모늄 이온 있지, 이런 형태로 얘가 바꿔. 그러면 이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하고, 이 흡수한 암모늄 이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 단백질 만드는 데 써. 그러니까는 콩 종류들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이러냐? 이게 콩과 식물들은 뿌리에다가 이런 뿌리혹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줘. 이렇게 혹처럼 났다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불러. 뿌리에 혹 같은 게 달렸다 그래가지고 여기 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야. 뿌리가 한 줄 있으면 여기에 방이 이렇게 있고, 이쪽 한 줄 있으면 또 방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줘. 그럼 거기서 이 박테리아들이 서식을 하는데, 바로 숙주가 되는 그 콩과 식물한테서는 물과 그 다음에 이 콩과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얘가 공급을 받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질소 성분을 얘가 생산해서 만들어주면 얘가 그걸 흡수해서 뭘 한다?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하는 거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래서 뭐 두유 이런 것들 단백질 함량이 높다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다른 식물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굉장히 유익한 관계로 상호작용하는 걸 공생이라고 하고, 한쪽만 이득을 보는 걸 기생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피해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는 뭐가 있다? 기생충 들어봤지? 기생충. 얘는 이제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야금야금 뺏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충 뭐 얘기를 하는데, 요즘 기생충 있는 데들은 거의 없어.
기생충약은 아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먹을걸. 그냥. 근데 특히 저기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 오면 기생충약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을 거야. 굳이 여기서 무슨 뭐 급식 먹고 이러면서 이러는데 기생충약 먹어야 될 정도 그런 건 아니거든. 외국인이 많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외국에서 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중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고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 하고 이제 환경과 생물, 즉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볼까? 거기 보니까 빛과 생물 해가지고 자 거기 잎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두꺼운 걸 양엽이라고 부르고 얇은 걸 음엽이라고 불러. 두꺼운 녀석은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들이 가진 잎이고 음엽은 햇빛을 좀 적게 받는 식물들이 가지는 잎이야. 그러면 거기 보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게 양엽이 잘 발달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햇빛이 강한 곳에서 많은 양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할 수 있게끔 진화를 한 거야. 같은 식물 내에서도 높이에 따라서 잎사귀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다. 식물 나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직접 받는 높은 곳에 있는 잎은 크기가 좀 작고 약간 두꺼운데 그 나뭇가지 사이 그늘에 있는 그런 잎들은 얇고 좀 넓은 경향이 나요. 그리고 나무들은 대체로 잎이 좀 작지. 그런데 나무 밑에서 살고 있는 녀석들은 대체로 잎이 얇고 넓은 경향들이 있어. 키가 많이 안 크는 녀석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중에 잎이 넓고 얇은 녀석들이 꽤 있다. 그런 녀석들은 집에서도 크는 이유가 얘는 어차피 얘 생존 환경 자체가 나무 그늘에 가려가지고 빛을 제대로 못 받는 데서 사는 녀석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빛을 그나마 이제 그 직접 빛이 오지 않더라도 낮이 되면 주변에 반사돼서 오는 빛들 있잖아. 그런 거라도 받아서 광합성을 하려고 잎이 넓은 거야.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빛이 좀 작아도 광합성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어디다가 키운다고? 집에서는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집에서 키우는 뭐 공기 정화 식물이라 가지고 많이 판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죽여? 대부분 죽여. 그럼 왜 죽이냐? 이유는 간단하다. 얘의 특성도 모르고 그냥 이거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사가지고 뒤지는 거야.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 찾으면은 얘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지 대충 나온다 이거. 아, 식물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지 해가지고 걔 있잖아. 잎이 넓고 있잖아. 얇은 녀석들을 햇빛을 많이 봐야지. 그래서 광합성 잘하지. 이렇게 해서 햇빛을 뜬다고 했잖아. 잎이 타버려. 얘네들은 원래 그런 강한 빛에서 있잖아. 광합성한 녀석들이 아니야. 그러면은 방에다만 놔둬도 잘 자란대. 그래도 방에다만 놔뒀어. 근데 그 방이 햇빛이 잘 안 들어. 형광등 켜놔야 돼. 그럼 얘 죽어.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밝은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 같은데 우리가 커튼 딱 치우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딱 올리면은 낮에 밝잖아. 그지? 밝고 햇빛이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오고 식물에 직접 닿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밝은 환경에서 얘네들이 사는 거지. 무슨 뭐 방에다가 놔두고 어두컴컴한 데다가 내가 학교 가고 나면 집에 내일 어때? 어두컴컴하잖아. 내 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두컴컴하잖아. 그런 데다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이 광합성도 못하고 있잖아. 결국에는 누가 집에 와가지고 형광등 켰을 때 그 빛 잠가보고 있잖아. 이거 갖고 광합성 어떻게 해? 이게 죽는 거야. 그리고 뭐 해서 또 물을 대량으로 들어부어가지고 뿌리가 썩어 죽거나 아예 귀찮아서 신경을 안 쓰다가 말라 죽거나 많을걸? 이거 있잖아. 내가 식물을 하나 샀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죽더라 이러면 다음부터는 있잖아. 무슨 생물 키울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특히 선인장을 말려 죽이는 새끼가 있어. 선인장을 말려 죽인다는 건 얘는 생명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뭐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울 생각하지 마라 이겠지. 얘 그런 거 키우면은 반드시 죽인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든 뭐 도마뱀이든 뱀이든 일단 얘는 반드시 죽인다. 하지 마라. 자기가 잘 알걸.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겠다 싶으면 저기 요즘에 이제 슬슬 봄이 되잖아. 그러면은 저기 꽃가게 가면 앞에다가 작은 요만한 화분에다가 식물들 막 꺼내놓고 팔아. 한 개 3,000원, 4,000원 이렇게 할 거야.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 동안 버티게끔 할 수 있는가? 이게 몇 년 동안 버티는데도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뭐 다른 거 애완동물 키우거나 뭐 다른 식물 키워도 돼. 한 2주 됐는데 슬슬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 한 3주쯤 되니까 죽어.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키우지 마. 아 예쁘네 하면서 데리고 오는 그 즉시 이제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데리고 오면 걔는 이제 고통의 시작인 거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뭐 하느냐? 안타까워. 강아지 요만할 때 귀엽지? 그지? 강아지 요만할 때 귀엽잖아. 요만해지면. 귀여워. 요만해지면 안 귀여워. 똥은 그렇게 많이 싸고 처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처먹고 치기까지 귀여울까? 그러니까 또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식물 키우고 싶다. 내가 좀 더 방이 좀 삭막해. 내가 뭘 하려니까 뭔가 초록초록한 것들이 좀 필요해. 이럴 때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나 갖다 오지 말고 자기가 특성 한번 찾아봐. 얘 이름 가르쳐달라면 그 꽃을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네이버에다 뜨거 한번 쳐봐. 그러면 얘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어떤 녀석이고 어디서 왔고 이런 거 나오거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과 생물을 하는 게 나와. 빛의 파장과 생물은 여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게 문제에 나와. 이 111페이지 표면 나온다. 이거 하여튼 문제는 책이 좀 이상해. 111페이지에 11번 문제 있잖아. 거기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해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원래 이게 여기 소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글만 띡 나오고. 여기 녹조류는 수심이 얕은 데서 살아. 녹조류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파래라고 하는 거 있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얘가 녹조류거든. 얘가 그럼 왜 녹색으로 보이느냐? 일반 식물과 같은 영역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무슨 빛을 쓴다? 빨간색, 파란색 빛을 쓰는 거야. 초록색 안 써. 그런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갈조류가 나타나. 갈조류는 수심이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다 있다. 이 갈조류. 갈조류들은 그럼 왜 얘는 갈조류냐? 특이한 점이 여기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 중에 굴절을 제일 적게 하는 녀석이 뭐야? 굴절을 제일 적게 하는 빛이 뭐야? 빨간색이 제일 적게. 빨간색 계열이 제일 적게 굴절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빨간색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깊은 데까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빨간색 계열 쪽에 빛을 안 써.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물 위에서 끄집어서 보면 있잖아. 무슨 색깔로 보인다는 거야? 붉은색 계열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색이거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갈조류 하는데 그 앞에 나온다. 이 103페이지 보면 갈조류 해가지고 뭐 있어? 미역, 다시마. 홍조류에 뭐가 들어가냐면 김이 들어가. 김이 붉은색 계열이었나? 붉은색이다. 너 혹시 원래 생김 본 적 없잖아. 네. 그지? 생김이 약간 붉은스러운 색깔나. 근데 내가 먹는 김은 까만색인데 그거는 여러 개 말렸으니까 겹쳐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초록색도 있던데 뭐 파래김이라고 그러잖아. 파래 섞인 거. 알겠냐? 그래서 얘네들의 생존 전략인 거야. 그런데 김이 그럼 꼭 깊은 물에서 살아야 돼? 아니야. 얘네들도 광합성하기 때문에 얕은 데 살아도 돼. 그래서 김 양식할 때는 얕은 데서 해.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양식할 때도 얕은 데서 한다. 이거 수면 근처에서. 그래야지 얘네들이 잘 자라거든. 이거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얘네들이 모두 할 수 있다. 수심이 조금 깊은 데서도 살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잘 자란다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하여튼 파장과 생물은 이런 관계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10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김하고 같이 있는 게 우뭇가사리 나오지. 우뭇가사리 들어본 적 있어? 우뭇가사리? 많이 들어보겠어. 우뭇가사리 뭐 할 때 쓰는 거다 이거? 이거 곤약 만들 때 쓰는 거지. 곤약 만들 때. 알겠냐? 곤약 뭔지 알지? 네. 곤약 만들 때 우뭇가사리를 이걸 끓여. 말렸다가 끓여. 그러면은 뽀얀 국물 생기거든. 그냥 그대로 식히면 그게 우기 돼. 칼로리 제로 아무것도 없어. 옛날 사람들이 그건 왜 먹었나 몰라. 배고파서 먹어. 맛있던데. 자, 그 다음에 빛의 방향과 생물 하는 것도 나와. 빛의 방향과 생물은 거기 보니까 빛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라는 거 나오지. 이게 왜 굽어 자라느냐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중에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거기 나온다. 여기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여기 햇빛이 이렇게 오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빛을 싫어해. 그럼 얘가 여기 전체적으로 있다가 이 빛이 오는데 여기와 빛이 오니까 빛이 안 오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 근데 이 옥신이라는 물질이
생장 호르몬이야. 그럼 여기가 더 빨리 자라잖아. 여기가 더 빨리 자라니까 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물질 자체가 빛을 싫어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굽어 자라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조 시간이 나와. 1조 시간. 지금 서서히 벚꽃 피지. 알지? 벚꽃 피고 있거든. 근데 그 식물들이 있잖아. 봄이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바로 낮의 길이가 길어져서 그래.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식물들도 그걸 아는 거야.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꽃을 피우는 거야. 잎을 내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이거 벚나무도 장일식물인 거지. 웬만한 이런 꽃들이 장일식물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새순이 올라오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하는 거야. 대신 밤의 길이가 오히려 길어져야 돼.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도 있어. 거기 나온다. 거기 보면은 이 단일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어떤 녀석들이 거기에 좀 속하느냐 하면은 대체로 그 있잖아. 너도 가을에 꽃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있다. 코스모스 국화인 것들이 가을에 꽃을 피우거든. 얘네들이 거기에 속해. 얘네들은 전략 자체를 그렇게 짜는 거야. 가을에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을 만들어. 근데 국화나 코스모스는 씨앗이 동물이 먹는 씨앗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씨앗을 되도록이면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뭔가가 이렇게 건드려서 흩뿌려져야 돼. 확딱 흩뿌려져야 되거든. 그 흩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짝 말라야 되거든. 잘 말라야 돼. 그래야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슨 털 같은 게 달려가지고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얘네들은 지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씨앗이 만들어지면 씨앗을 대량으로 만들어. 근데 이 씨앗이 그런 형태의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가 주변으로 흩어지려면 뭔가가 건드려야 돼. 뭔가가 건드리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화를 해버렸어,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 건조하지. 이제 가을이 되면 건조하잖아. 특히 그 초겨울 들어가게 되면 그럼 굉장히 건조하거든. 그걸 노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꽃을 피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이 되면 씨앗을 만들고 씨앗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짝 마르면은 이때서야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주변으로 흩뿌려지듯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같은 개체 자기 구성들이 이렇게 자라게끔 그렇게 진화를 하는 녀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밤의 길이가 길어져야 꽃을 피우는. 보통은 식물들은 그렇진 않고 봄에 주로 꽃을 피워. 새잎이 나오고. 이유는 간단하지. 이게 열매를 만드는 식물은 어쩔 수 없다. 광합성을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열매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봄에 수정을 시켜놔야 잎을 만들어가지고 광합성을 대량으로 해서 열매를 만들지.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을 하는 데도 보면은 종원동물 항상 나오는 게 있어. 그때 여기 여우. 그래가지고 사막, 온대, 북극여우. 어떻지? 더운 지역일수록 몸의 말단 부위가 크고 추운 지역일수록 작아. 왜? 말단 부위로 뭐가 빠져나가니까 열이 빠져나가. 그리고 덩치가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좀 커진다. 그걸 왼쪽에 뭐라고 나와? 베르그만의 법칙 해가지고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덩치가 좀 크다라는 거. 우리가 서양인, 동양인 비교하면 서양인들이 체격이 좀 크지. 그럼 서양인들은 주로 어디서 살아서? 추운 북유럽 쪽에서 살아. 그러면 더운 아프리카는 체구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기후의 영향도 받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생활 습성인 거야. 흑인들이 대체로 체구가 커. 그리고 운동선수들 중에 흑인들 많지. 네. 그지? 뭐 야구선수, 뭐 배구선수, 축구선수, 그 다음에 농구선수 할 것 없이 흑인들이 많아. 그럼 왜 그러면 하필이면 동양인들이 그 황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냐면은 얘네들은 그 넓은 초원을 사냥으로 뛰어다녀야 돼. 굉장히 오랜 조상들부터 사냥을 위해서 뛰어다녀. 어느 정도 뛰느냐? 3일을 뛰어. 예치. 상상이 돼? 3일을 뛰어. 그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뭘 해? 뛰지. 근데 어떻게 뛰어? 빠르게 스피드를 높여서 뛰거나 아니면 방향을 싹싹 바꾸면서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도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야.
초식동물 그러면 뭐야? 빠르다는 거지. 네. 그지?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육식동물들이 느린 건 아니거든. 느린 건 아니니까 이거에 쫓아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도 커야 돼? 지구력도 커야 돼. 초식동물들은 대체로 그래. 그러면 과거에 그 흑인들은 아프리카 초원에 살면서 초식동물을 사냥을 해야 돼. 초식동물 빠르지. 인간보다 훨씬 더 빨라. 지구력도 인간보다 더 나아. 자 이제 사냥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덫을 놔. 그거야. 안 보이는 데서야 덫을 놓지. 초원에 다 보이잖아. 청던전이요. 참 멀리도 가겠다. 뭐 어떻게 사냥을 할까? 우르르 모여서 여기서 포위하고 저기서 포위하고 이래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사냥을 못해. 주변이 다 뚫려가 있어. 얘 빨라. 어떻게 사냥을 해? 방법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초식동물이 뛰어. 그럼 뛴 방향으로 계속 창 들고 뛰어가. 그럼 몇 시간이고 뛰어가는 거야. 그러면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이 새끼 이제 저거 어디 갔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풀 좀 먹으려고 하면은 어디서 먹는 거야. 보이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뛰어. 그러면 얘 또 창 들고 또 뛰어가는 거야. 또 뛰어가. 계속 뛰어가. 이 초식동물 입장에서도 있잖아. 막 뛰어가서 도망갔어. 안 보여. 아, 이 새끼 이제 안 되겠지 하면서 이제 좀 물 좀 마시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또 오고 있는 거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뛰어야 되지. 또 뛰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초식동물이 지쳐. 나중에는 못 뛰어. 못 뛰니까 결국에는 잡히는 거야. 3일 동안 쫓아다녀. 잠도 안 자. 그냥 뛰어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런 사냥법을 택해가지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근력이 굉장히 좋아. 선생님 키가 178이거든. 근데 흑인이 내 정도 키면 덩크가 돼. 난 못해. 덩크가 뭔지 알지? 또 그거 뭐예요? 넌 누가 택해라도 못하는 거 있다. 그 농구 덩크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지. 아. 니 일단 불가능. 맞잖아. 알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사냥을 해오던 습성들이 들어오니까 근력이 굉장히 좋아. 얘네들은. 내 정도 키면은 덩크가 그냥 되는 거야. 넌 못 뛴다고. 근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 하여튼 좀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 생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영향을 줘. 그다음에 변온동물이 있어. 뭐가 있어? 개구리, 뱀.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슬슬 이제 겨울잠자요.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서야 이제 땅속에서 나오고 있지. 추워지면 땅속으로 들어서 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계절에 따라서 뭐 몸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있고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 식물도 있지. 낙엽수와 상록수 해가지고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는 거든. 그 길 가다 보면 많잖아. 가로수 심어놨잖아. 초록색 잎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초록색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는 물과 생물도 나와. 당연히 물은 생물에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낙타는 등에 혹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물을 지방 형태로 저장했다가 뭐 분해해서 쓴다라고 나와 있지. 뭐 그런 것도 하면 돼. 어차피 나는 그거는 너 혹시 낙타를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캥거루쥐라는 게 있다. 쥐새끼인데 캥거루처럼 통통 튀어다녀. 얘 태어나서 물을 안 마셔. 물을 안 마셔. 그럼 물을 안 마시면 이 새끼는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얘가 먹는 뭐 여러 가지 뭐 씨앗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거잖아. 거기서 물을 넣어. 얘는 그렇게 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식물도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물이 부족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지? 뿌리가 굉장히 깊네. 그리고 선인장하면 뭐라고? 건조한 지역에 특화된 녀석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건조한 곳에서 특화돼서 자라는 녀석을 말려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 어떤 생명체도 키울 생각하지 마라. 네 선인장 종류는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지 혹시 알아? 3주인가 4주 아니에요? 아닌데.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니다. 만져봐. 만져. 선인장 종류는 만져보고 물 주는 거야. 그게 좀 작아질 것 같은데 싶으면 물 주는데. 왜? 만지면 가시 찔리잖아. 그건 네 사정이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크기가 좀 작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물 주고. 그리고 한 잔 또 있어. 좀 더 만져봐. 괜찮네. 넘어가고 만져봤는데 크기가 좀 약간 만졌는데 예전보다 탱탱하지 못한 것 같네. 이러면 물 주고. 끝.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줘야 된다. 뭐 그거는 기간으로 따지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 선장보다 크기도 다르고 이제 종류도 다르고 물 필요한 양도 다르거든. 그래서 대체로 보고 얘가 이제 뭐 슬슬 물을 좀 줘야 되겠네 이렇게 방주면 뒤지겠는데 싶을 때 그때 뭐 잘 주고. 자, 그 다음에 토양과 공기는 당연히 있잖아. 토양은 이제 개미, 지렁이부터 해가지고 많지. 두더지도 있고. 두더지 직접 본 적 없지? 네. 진짜 못생겨. 진짜 못생겨. 이거 아마 진짜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진짜 못생겨. 그리고 유해조수다 알겠지? 네? 유해조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요.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애. 유해조수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두더지 생각보다 많아. 그럼 얘가 왜 유해조수냐면은 이거 고구마 같은 거 심을 때 고구마가 어디서 자라는지 알지? 땅속. 땅속에서 당연히 고구마가 자라겠지. 근데 고구마를 키울 때는 이 흙을 이렇게 쌓아서 두둑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가 고구마 줄기를 심어서 고구마가 나오게끔 만들거든. 그럼 밑에서 고구마가 이런 데 생길 거잖아. 근데 두둑은 어때? 인간이 만들어서 고구마가 잘 자라고 크게 자라라고 흙이 부슬부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더지가 딱딱한 땅을 파는 게 좋을까? 쑥쑥 잘 파지는 땅을 파는 게 좋을까? 잘 빠진. 당연히 잘 파지는 게 좋겠지. 근데 두더지가 파고 다녀. 문제는 뭐냐면 두더지가 고구마를 만나. 두더지는 고구마는 안 먹거든. 그럼 뭔 짓을 할까? 들어버려요. 고구마를 반품시켜버리는 거야. 피해가면 될 텐데. 뭔가 이거 걸리적거리는데 이러면 이거 좀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 새끼는 그걸 갖다 구멍을 뚫고 지나가. 고구마가 이만해. 이건 진짜로 고구마 키우면 이만한 거 나온다. 너가 마트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고구마 이만한 거 나와. 그래서 고구마가 이만하네. 이래가지고 툭 패가지고 툭 보면 이 구멍이 나. 그거 누가 했다? 두더지 씨들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촌에서는 두더지가 이런 거 해놓으면 진짜 싫어해. 그래서 두더지만 따로 잡는 트랩 따로 있다. 그런 걸 갖다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두더지가 좀 많아. 그리고 저기 촌에는 또 길고양이들 많잖아. 네. 길고양이가 심심하면 또 잡아. 그래가지고 갖고 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고 뭐 공기하고 당연히 그렇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공기가 우리 생명이 필요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10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너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113페이지까지고 107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나중에 문제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들이 조금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어. 요 그래프를 보면은 자 명칭들을 좀 분석하면 된다. 이 107페이지 뭐냐면 광합성 양에 대한 걸 그래프로 해놨는데 자 거기 보면은 CO2 흡수, CO2 방출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하는 점이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나를 쭉 꺼놓고 초록색 그래프로 쭉 해놨단 말이야. 거기 이미 나와 있어. 즉 이 초록색 그래프가 X축 딱 접하는 그 점을 보상점이라고 해놨거든. 보상점은 뭐 하는 점이냐면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전부 광합성에 쓰고 광합성에서 생성된 산소를 전부 호흡에 쓰는 그 점이에요. 그걸 보상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식물이 기체 출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다. 하루에 딱 2번 나타나거든. 해 뜰 때하고 해질 때. 그걸 보상점이라고 불러. 기체 출입이 전혀 없는 시점으로 보이는 그 점이 딱 2개. 그래서 보상점. 그리고 밑에 호흡량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호흡량. 그 위에 광포화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점선 꼭꼭꼭꼭꼭 찍혀 있잖아. 거기는 말 그대로 2점 이상으로 빛이 세져도 있잖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점이거든. 그 점선 높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광합성량이라고 불러. 거기는 안 나와 있다. 순광합성량. 점선 꼭꼭꼭 찍혀 있는 광포화점이라고 돼 있는 그 길이 있잖아. 그 점선 길이를 우리가 순광합성량. 그래서 호흡량하고 순광합성량 2개를 더한 값을 총광합성량이라고. 총광합성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광합성량.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 양옆, 음옆 했다시피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식물이 있고 빛을 좀 적당히 받아도 남그늘 정도의 빛만 받아도 있잖아. 사는 녀석들이 있거든. 얘네들은 그 광포화점이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또 표현을 해놨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읽어보고 재생도 하고 뭐 편하나? 편한데?